문제풀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32회를 대비한 문제풀이가 지금 현재 건축방화 1까지, 건축방화 2까지 나가서 이제 연소편만 조만간 나가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술사 합격하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뭘 하냐면 이걸 하거든요. 이걸 다 경험하세요. 그래서 이거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역할이 이제 강사의 역할이긴 한데, 이 또한 그중인데 항상 이런 것 같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학원도 필요 없거든요, 제 생각은. 학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만 하면 이렇게 열심히 이런 거 있잖아. 열심히를 이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 하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핵심 400제 이런 말. 저는 경험상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었음에도 합격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굳이 이까지는 필요 없는데 많이 만들면 뭐 더 많죠. 끊임없이 신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러한 틀을 먼저 만들고, 이만한 이렇게 틀, 그걸 계속 보는 거가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더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어놓는 공부는 당연히 중요하고, 최근에 뭐 이슈 이런 것들은 개인이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학원이 해주는 거예요. 이건 최근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단톡에 이제 올려가지고 답안이 올라오면 답안도 올려주고. 근데 자기가 잘하는 형태는 뭐 몇백 개를 뭐 만들든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잘 쓰게. 근데 그 잘 쓰는 답이 나쁜 의미로 이제 고정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약간 좀 열린 게, 자기가 갖고 있는 키가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뭔가 바뀔 수는 없어요. 나 이 정도는 적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 적정량을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해 그러면 플러스 알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출제가 안 됐는데 출제가 됐어. 그러면 더 좋은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모분 답안. 근데 옛날 답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점수는 안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구술 형태였거든요. 쭉 적는 형태였어요. 기술을 하는 형태였거든. 근데 지금은 수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수식이나 그림이나, 그죠? 이런 형태가 더 많고, 쭉 나열식보다는 원래 키워드 이런 것들 다 고집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전달력이 좋다. 그리고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당연히 좋고, 그죠? 그리고 근접해서 쓰는 것들 점수도 잘 받을 수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13개 중에 10개거든요. 편한 말은 3개는 날려도 된다는 말이지만, 시험장 가보면 10개를 다 쓰기, 10개만 주어져도 오픈북을 하더라도 쓰긴 힘들어요. 그래서 강력한 암기가 있어야 돼요. 암기를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픈북으로도 따라잡을 수가 없게 그렇게 됐어요. 25점짜리 좀 다른 형태죠. 25점짜리는 6개 중에서 4개를 쓰는데, 이건 항상 관점의 차이인데, 가급적이면 이제 덜 틀리는 거 위주로 적는 거죠. 제일 잘 쓰는 거 하나,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건데, 마지막에 있는 이 문제는 진짜 모르더라도 거짓말을 써도 되는 형태. 어쩔 수 없죠.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쭉 쓰는 거예요. 페이지 제한 없이 계속 쓰는 거지. 뭐 얻어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근데 정말 잘 쓰는 것은 배치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확실하게 뭔가를 딱 틀을 잡아가지고 남들보다는 우위에 있다라는 것들. 약간 이제 애매하고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 연장입니다. 교시별로 하면 1, 2, 3, 4가 1교시만 치고 나면 의욕이 뚝 떨어지죠. 어려우니까. 1교시 잘 치면, 잘하면 뭐 했는데, 아이씨. 마지막, 이런데, 여기, 체력 싸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가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과목별로 우선 4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기가 많이 나왔어. 근데 후반에는 전기보다는 쉬는 시간에 이제 점심시간이 여기 있으니까 밥 먹고 건축방화라든지 기계 쪽 많이 보고 그런 형태의 틀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제도도 오래됐기 때문에 틀은 굉장히 가벼운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정 점수 이상 합격이 아니라 몇 명을 뽑아준다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상대평가. 그래서 남들보다도 좀 더 간결하게 잘 쓴다, 좀 더 가볍지만 그런 형태에 대한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효과가 좀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 문제는 뭐 많이 예상했었었는데 제도가 많이 바뀌었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전기는 큰 변혁이 왔죠. 국제적인 기준, 우리나라는 KS를 이렇게 쓰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전력기술협회, 뭐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가다가 외국에 있는 기준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전기협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이 협회 거를 이제 가져온 거지. 그래서 가져왔었을 때 명칭이 KSIC 기준 이런 게 됐었죠. 이렇게. 이 관련해서 따라가서 꽤 많은 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거죠. 접지 바뀌고 전압에 대한 규격이 바뀌죠. 전압의 규격이 바뀐다는 말은 뭡니까? 하면 저압과 고압, 특고압에 대한 기준이 바뀌죠. 그 다음에 절연이 바뀝니다. 절연. 전선 규격도 외국 걸 따라가는 거죠. 전선도. 전선. 이런 것들이 쭉 바뀝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접지를 저도 예상 문제를 많이 하고 25점짜리 하고 자료를 드리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 2, 3종이죠. 1, 3. 그 다음 특3종 이렇게. 얘네들이 요 방향을 이제 접지공사라고 부르는데 접지공사. 이 접지공사를 이제 기준화시켜서 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접지선의 굵기 같은 개념이에요. 접지선의 굵기를 어떻게 산정해야 됩니까?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접지선의 굵기. 접지선의 굵기를 그냥 마냥 이제 전압의 기준이고 사용되는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다 바꿨어. 뭐 어차피 이제 이종이야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근데 바꿨는데 이런 기준을 외국에서는 안 쓰고 있는 거였어요. 꽤 오랫동안. 그래서 이게 힘들게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년까지는 다 국제적인 기준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꿀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유예기간 2년을 줘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22년부터 단속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적어라. 근데 접지공사가 전압 위주에서 그렇죠? 사용되는 형태의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개통, 그죠? 보호접지, 필요접지, 통합접지 이런 식으로 다 바뀌죠. 개통, 필요, 개통, 보호, 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통, 보호, 그다음 필요. 예전에 이렇게 갔었어야 될 상황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손을 놓은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이 형태를 낼 수 있는 범위가 이런 거예요. 그냥 정의가 뭐냐, 개념이 뭐야, 그냥.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상세 내역이 나오고 25점짜리로 가야 되죠. 이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이하인데 개통 라인이 꽤 많이 돼 있거든요. 뭐 그죠? 뭐 IT, TI, 뭐 TI 뭐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죠. TN 뭐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얘들 요 정도 적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건축적인 기술사님이 아니지 발송배제 기술사님이 답 적은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여기 좀 어렵다 이런 게 보시고 이렇게 불편하고 요거 이제 어떻게 답 찾을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나가면 25점인데 여기서부터는 우리랑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걸보다는 발송배전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하고 조금 멀어진. 그래서 접지는 요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졌을 거라는 거 생각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이제 다음 시험 바로 나와서 연이어서 좀 힘들겠으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접지저항의 측정이죠. 접지저항의 측정이거든요. 접지저항의 측정과 접지선에 대한 굵기의 산정이죠. 상도체의 몇 배를 해서 어느 정도에서 접지저항에 대한 굵기를, 접지선에 대한 굵기를 구하느냐. 요 두 가지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상도체 굵기의 얼마, 이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접지저항 측정하고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이제 보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필해, 그죠? 뇌전류를 어떻게 방지한다. 이런 개념으로만 돼 있어서 10점짜리로 적기에는 좀 부실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잘 적기가 좀 힘든 그런 범위였습니다.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요거 한번 원래 이제 고유에 있는 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볼게요. 그죠? 넘어갑시다. 31이었고 그 다음에 이건 한번 구해봤죠.
125회 때 나왔던 부분이어서 우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R형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R형은 P형은 엄청 단순하게 돼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좀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렇게 그리고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감지기 내에. 그래서 플러스극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극 편의상 색깔 대비 잘 되게 넣었어요. 끝에는 종단자항을 이렇게 달죠. 우리는 P형에서 P형 송배 선식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DC를 쓰고 24V를 쓰죠. 일반 배선 이런 말로 쓰고요. 단순 이제 전압의 접점으로 동작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송배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내기거든요. 보내기 방식. 왜 이런 방식을 씁니까? 우리는 이런 데 되게 예민하거든요. 우리는 단선이라고 부르죠. 단선. 단선을 측정할 때 어떤 시험을 합니까? 하면 도통시험이랍니다. P형의 주요 시험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통이죠. 도통시험합니다. 길이 제로 끊기지 않고 갔는지 이렇게 둘러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필수한 장비가 있네요. 그죠? 얘를 갖다가 우리는 끝에 단다 해서 종단자항이라고. 종단자항 몇 옴 씁니까? 큰일 나죠. 50옴 쓰면 큰일 나죠. 10K죠, 10K. 우리 기사 때. 예. 우리 회로는 소방에 대한 거의 다가 특성 임피던스를 50옴 쓰는데 종단자항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 주어집니다,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24V죠. 24V. 그래서 24V를 써서 이렇게 방식을 쓰다가 회로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다만 이렇게 붙는 거죠. 화재로 인해서 감지기 접점이 붙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단락 상태가 감지하는 거죠, 단락이. 단락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화재에 대한 감지가 되는 거죠. 통보하는 거. 그러니까 각각 요소에 대해서 설로,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건 뭡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그죠? 이게 상이 하나인 개념이죠. 단상에 두 가닥으로 된 이선이거든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네. 단상의 이선식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전압강화 이런 것들. 전압강화. 전압강화는 반드시 필수가 유도입니다. 유도와 계산이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한번. 이것도 모의고사 때 언급 자주 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계산 문제 낸 거죠.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전류, 전압이고, 전체적인 형태에서 저항이 있을 때. 선로 저항을 갖다가 R1이라고 부르고, 중단저항 크기를 R2라고 했을 때, 선로 저항과 중단 저항은 합산되어 있는 형태죠. 평상시 때는. 근데 화재가 감지해버리면 종단 저항만 없는 셈으로 두는 거죠. 선로 저항은 좀 경미하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봤었을 때. 그러니까 수신기 내부에도 저항이 존재하는 거니까 얘를 릴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내부에도 존재하네요. 이렇게 R3라고 할까요? 릴레이. 그래서 세 가지 저항 중에서 요 저항이 평상시에 존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따져보니까 두 가지를 물었다, 그죠? 요 세 가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종단은 동작 시에는 작동 안 하니까. 그럼 구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해서 계산해 보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마지막에 이제 의미상 계산 문제 잘 쓰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렇게 쓰죠. 계산 문제는 이제 거기다가 만점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죠. 근데 남들보다 잘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 계산 문제를 잘 쓰는 방법은 이 계산식에 대해서 써야 되죠.
계산식. 계산식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죠. 이런 식이다. 이런 식. 두 번째 뭡니까? 라면 주어져 있는 조건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조건에 빠져 있는 내용이 있으면 스스로 적어주면 됩니다. 뭐는 뭐로 가정한다. 이렇게. 그럼 빠진 것들 꼭 하나, 두 개씩 넣어요. 참 독특한 새끼들. 그죠? 왜 그렇게, 그건 알아서, 웃긴 거죠.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펌프에 성능시험 배관이 있는데, 성능시험 배관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죠? 이제 유량계가 이렇게 그리고, 성능시험 배관의 광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광경. D죠, D. D는 이제 A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산정하든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중요한, A는 K로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거니까. 얘를 얼마나 산정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얘에 맞추려고 하는 거. 얘 유량계 선정은 이렇게 되거든요. 유량계 선정. 유량계 선정은 1.75의 유량만큼이잖아요. 175%의 유량이니까. 그런데 얘는 달리 얘기하면 이 펌프의 유량의 성능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특이한 거. 예를 들어서 무슨 말입니까? 얘가 양정이 있고 유량이 있는데 이 유량값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0. 130에 눈금이 있는 광경이면 적합하거든요. 그렇죠? 그 광경, 그 조건 하나 맞추고 175%에 대해서 유량 범위가 있는지 맞추고 이렇게 됩니다. 이 조건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따질 때 얘를 1.75의 Q를 둬야 되는지 아니면 성능시험용으로 나와 있는 1.5의 Q를 넣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없는 거죠. 답이. 어떻게 하라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 조건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가능한 이유가 10점짜리는 조금 힘들겠죠. 시간 관계상. 이 계산식이 만약에 25점짜리로 들어가 있으면 시간은 차고 넘칩니다. 나쁜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1.75로 맞춰져 있다. 이렇게. 아니면 두 개 다 구해서 큰 값을 한다든지 보수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방향성이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계산. 답은 띵띵띵. 그 다음 맨 밑에 한 줄 뭡니까? 소방에서 이렇게 잘 적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예, 괜히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건데 좀 잘못 적지 마시고 뭐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하다 하지만 더 잘 적어 놓으세요. 잘 적어. 이 형태의 계산 문제 구하는 겁니다. 지금 한 거. 그래서 본 거죠. 이렇게 적어도 충분하죠. 넘어갑니다. 3번에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를 방향성을 잡을 때 우리가 이제 용도가 위험한 거는 이해되죠. 용도. 위락이 일반 공동주택보다 훨씬 위험하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수용 인원도 많고 화재에 관한 위험도가 큰 거니까. 단순하게 대하면 규모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규모, 용도, 수용 인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똑같은 형태도. 규모가 크면 위험해.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라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상이 제일 안전한 거죠. 지상이. 이거 뭘 뜻하는 겁니까? 피난 안전을 뜻했을 때, 피난 안정성을 뜻했을 때 이거 제일 안전해요. 규모는 이렇게 위험해지는 거죠. 이렇게 위험해지고, 이렇게 위험해지고, 이렇게 위험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가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합니다. 미흡. 딱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층수가 증가하네요. 층수가 증가하는 만큼 위험도도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층수는 일반적으로 그죠? 예, 이렇게 증가하면 위험도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해서 설명하십시오. 이게 개요에 나와야 될 말이죠. 급수적으로 위험하죠.
그게 고민인 거지.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끝판왕이 누굽니까? 라면 29층까지는 일반적인 건물이고 30층 이상의 이제 고층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초고층이 나왔죠. 근데 이제 50층과 100층의 차이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그죠? 예. 초초고층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데 대해서 차등이 들어가야 돼요. 아예 시스템을 분리시켜 놓는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100층짜리 건물이 이제 2개나 있는데, 100층이 50층 때 건설 공기가 좀 들다 보니까 이 당시에 허가 받더라도 준공 때 보면 준공 주변에 있는 건물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소방 시스템상. 계속 개선해갖고 개선했었어야 되죠. 안 되는 거. 그냥 거두절미하고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렇게 증가할수록 피난 안정성과 소화 설비에 대한 설비에 대해서 설비 안정성을 어떻게 증가시킬 거냐 고민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고민됐던 게 뭡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벨세이프입니다, 항상. 그죠? 그리고 항상 이중화. 좀 커지면 삼중화도 가는 거죠, 삼중화.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의 베이스가 되는, 안전의 베이스가 되는 개념과 어떻게 더 확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줄기차게 쭉 잘 흘러가다가 그냥 우리 화재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다가 분류가 됐지만 여기에서 별도로 하나 튀어나왔죠. 고층용물. 고층 건축물에 이렇게 별도로 나오는 게 제일 맞는 거죠. 공동주택도 나오고 지하구도 나오고 이제 각 개별로 나온 놈들을 따로 잘 한번 이해하세요. 화재안전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이 별도로 돼 있는 거, 용도별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창고 이런 것들, 공동주택, 고층 건축물,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지하구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소방 전기 쪽에서는 예죠. 지금 보이는 50층 이상이면 선로가 무조건 이중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층수를 기준점으로 das했을 때 30점을 기한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고층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이하는요 단일 배선이겠죠. 벨세이프가 없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중화의 첫 스타트인데 이 정확하지 않고 50층 이상부터 무조건 이중화죠. 차이는 뭡니까? 30층 요 전까지는 감지기가 일반 감지기였는데 아날로그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날로그는 이중화시키기 엄청 편합니다. 이거 뭐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했어야 되고 별도 배선으로 가라 이런 것도 중요하죠. 제가 심의 볼 때 좀 약간은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이중화가 진짜 이중화인지 이렇게. 이게 뭐 관 하나에 선을 2가닥 넣어요. 이렇게. 이게 이중화입니다. 풀라면 둘 다 끊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욕하잖아요. 2개 별도 올라갈 때 별도 배선으로 들어가라. 꼭 그래야 됩니까? 네. 이러면서. 이거 아예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가라는 게 이중화의 핵심이거든요. 연계될 거는 뭡니까? 배관이 다 연결돼 있는데 막말로 세면 다 같이 세버리는 거예요. 이중화가 이해를 잘못한 거죠. 돈이 엄청 많이 들긴 해요. 그렇죠? 시스템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라는 것들은. 근데 이 정도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정도의 소방 예산이 없이는 걷지 마라. 이게 바람직한 말이죠. 그렇죠? 소방해봐야 전체 3%를 했으면 3%. 3.1 정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네 돈 아니라고 막 하는데 기술사 답에는 제 돈 아닌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면접 때 이런 말 하면 서로 서운합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나? 라면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맞아,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요 내용 별표 하나 쳐볼까요? 이렇게. 여기 잘 이해되는 게 NFPA가 뜻하는 바죠. NFPA가 고장의 표시가 나고 고장이 나도 단선이 돼도 정상 작동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죠. 이건 잘 한번 이해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냈던 A, B, X 배선이다. 그죠?
잘 한번. NFP 쓰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통신하고 신호는 이렇게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같이 쓸 거다. 수신기하고 순신기 사이에, 그 다음에 수신기하고 중계기, 수신기하고 감지기 사이에 배선을 어떻게 할 거냐.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50층 이상의 주된 개념이네요. 그죠? 같이. 기준은 요만큼만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적으시고, 제가 만약에 기술사 답을 적는다 그랬으면, 밑에 뭐가 적었을까요? 이렇게 사유도 나쁘지 않지만, NFPA가 들어갑니다. 저는. NFPA 배선. 이해되시죠? SLC를 저는 적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NFPA에 대한 신호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을 적겠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배선 방식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NFP 72에 A와 B와 X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 단독으로 안 나와서 A는 우리가 말하는 루프죠. 루프 배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단선이 만들어지더라도 전혀 문제 없는, 밑에 단선이 있네요. 여기 밑에 단선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가는 신호에 대한 무관한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양방향입니다. 그죠? 이렇게. A 배선, 클래스 A가 양방향이고요. 클래스 B가 일반 배선입니다. 요 형태가 우리나라 지금 말하는 50층 이상에 동일하죠. 단선 시에도 고장 표시도 나고 문제없게 나가는 것들. 이렇게 한번 이해되시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답이 하부에는 요 내용보다는 요만큼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50층 이상 정도 돼야 하는 거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클래스 B는 우리가 이제 단일한 경로죠. 단방향 일반 배선인데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배선입니다.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30층에서 49층까지 30층이란다. 1층부터 49층까지 개념이죠. 다 요 방식으로 쓰고 있다. 이해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요거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요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해가 됩니까? 하면 결론으로 가게 되면 X로 가야 되는 거죠. X로. 단선 단락, 지락에 무관하게 선로가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 형태 개념을 찾으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이거 우리가 3개나 내놨네. 제가 이때 좀 꽂혔나 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요거 한 덩어리네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요 부분만 잘 이해해서 보세요. SLC다. 그죠? 근데 X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돈도 많이 들고. 그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라면, 얘죠. 고장 중에 경보 여부가 어디에 들어가져 있는지 요거 한번 자. 요거 이렇게. 그죠? 단락이 났는데도 가능하네요. 놀라운 일이. 단락이 접점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X만 가능한 것들 생각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이 형태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1층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50층이죠. 50층부터까지. 그래서 이 형태까지 해도 전부 다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중화가 안 돼 있고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중화죠. 이중화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중화는 NFPA의 SLC 그렇죠? 선로 부분에 생각해 보면 클래스 A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나갈 방향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클래스 X로. 이때 클래스 X는 무분별하게 50층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뭡니까? 용도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죠. 용도 또는 층수 더 고민하는 거죠. 100층 이상이면 뭐 하십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원래 이중화의 주된 관점은 단선이었거든요. 단선. 근데 클래스 X로 가면
단락까지도 이렇게. 단락 중에서도 동작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비싸죠. 돈 하는 거. 근데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왜 저런 걸 해야 됩니까? 그냥 비례적 상승이 아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2승이 될지 3승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오늘자는 아니고 최근에 보니까 서울에 이제 도봉구였죠. 아파트 화재 난 거. 네. 그 아파트의 도면이 방재신문에 떴더라고요. 제가 한번 올릴게요. 아, 우리 집하고 똑같아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집을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데가 있는데, 아, 나 그런 데 살고 있구나. 빨리 이사 가야 되겠다. 네, 우리 합격반. 아, 피곤합니다. 도면 떴나요? 네. 이거 제가 이왕 나온 거 한번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뭐 안 뜨노? 사진 떴습니다. 아, 떴네요. 아하, 이 참 가슴 아픕니다. 이거. 여보세요? 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세 가구가 살죠. 하나, 둘, 셋.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승강기. 그래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나오면, 문을 열면 하면 승강기 전실이죠. 근데 특이하게 계단실이 이렇게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계단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요 2호하고 3호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려면 이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문을 열고 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겠죠. 문 열고 엘리베이터 타러 가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살고 있는 시절. 이게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 열려 있다 보니까 뭡니까? 라면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실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계단실을 타고 들어가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단이 먼저 오염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평상시 이걸 화재 발생하는 동안 바로 닫아지면 되는데 안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 안정성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 생겼죠. 이 계단을 이렇게 뜯어내야죠. 뜯어내고 여기에 있는 승강장은 양쪽이 공유하고 있으면 되죠. 보통 승강장으로 갔다가 계단실로 들어가는 게 막아놓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안전도가 높은데 얘는 계단실 사이가 통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저층에서 불이 났는데 11층의 계단실에서 이제 바람이 죽어나가는 현상이 생긴다.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우리 집 구조라는 게 더 안타깝네요. 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복잡한 형태지만 잘 이해하셔가지고 요 부분 잘 이해해서 보세요. 이거 지금 세 문제가 연장선상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P형 요 기록장치를 10점짜리에 다 적기는 쉽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 배경은 이런 거죠. P형이 있어, P형. 수신기하고 시스템이. R형이 있어요, R형. 그렇죠? 대규모는 R형 쓰고 소규모는 P형 쓴데, 아시죠? 근데 얘는 접점 방식이고, 얘는 통신신호 방식이거든요. 얘는 고유신호고 일반 신호입니다. 다 됐어, 그죠? 근데 왜 P형을 계속 고집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거죠. 헤로스 증가에 따라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압 강화가 엄청 문제 생긴대요. 전압 강화. 더 큰 문제점이 뭡니까? 저는 이걸 제일 보는 거거든요. 뭡니까? 기록이 없어요. 평상시 유지 관리할 때 수신기를 꺼놓고 잘 알고 있어. 근데 소방관이 이제 점검 나온다고 연락이 온 거야. 착한 소방관. 그 수신 켜는 거예요, 이렇게. 켰더니 화재 신호가 막, 감지가 막 동작되어 있는 거예요. 우씨, 큰일 났네. 이럴 줄 알고 내가 평소에 꺼놓고 살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P형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R형에 보면 이런 것들 다 개선한다 했죠. 개선.
이런 것들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필기 때, 기사 필기 때 비교한 정도지. 얘는 기록이 남거든요, 기록이. 남는 거예요. 수신기 뭐 차단한 거, 전원 끈 거, 뭘 잡아놓은 거, 그리고 화재 발생했던 이런 기록들이 다 남는 거였어요. 이걸 개선하죠. 15년도에 개선됐습니다. 15년 이후에 야, P형에도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넣어라. 999회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게 좋은 내용을 시험으로 안 나고 내기 포지션 25점짜리는 조금 미흡하고요. 하고 P형이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밑에 있는 저장 기능하고 요 정도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 이걸 잘 모르시는 소방안전관리자들은 큰일 나요. 그렇죠? 예, 전원 오프한 것까지 전부 다 남습니다. 정지 잡아놨던 거, 단선. 근데 제가 18년도, 17년도, 예, 거기인데도 가봤는데 옛날에 수신기를 승인받았던 뭐 5회로, 10회로, 뭐 15회로, 20회로짜리 많으니까 아직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가면 이렇게 이제 기록 장치가 있는 타입은 디지털 게이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게이지. P형인데도. 그걸 보시면 아 바뀌었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빨리 바뀌었어요, 빨리. 그죠? 그래서 얘는 유지 관리를 판단할 때 가장 좋은 잣대가 됩니다. 유지 관리 막 해놓거든요. 쭉 다 있죠. 경계구역 관련해서 동작했던 거 전부 다 들게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개념 잡아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승인 기준 중에서 뭐가 지금 뭐 나올 만합니까? 승인 기준, 형식 승인 기준, 뭐 성능 인증 기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나왔었을 때 또 다시 또 부랴부랴 준비하기도 하는데 나오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비하제보죠. 비하제보. 비하제보에 대한 시험이죠. 이 시험은 감지기는 경보설비 중에서 소방용품에 속하고, 그죠? 소방용품에 속하고 경보설비 중에서 형식 승인 대상이거든요. 감지기, 뭐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이런 것들 다 형식 승인 대상입니다. 경종도 그렇고요. 그렇죠? 형식 승인에 보면 비하제보 시험이 있어요. 비하제보는 이러한 조건일 때는 동작하고 이러한 조건일 때는 동작하지 마라. 그런 게 나와 있죠. 우리나라 비하제보 시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좀 성능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시험이 까다롭다는 말이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감지를 더 우선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감지도 하고 그죠? 비하제보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지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축에 속하고 성능은 좋은 편이다 생각하면 되죠. 그 비하제보에서는 뭐가 나와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자는 거죠. 비하제보에 대한 기준, 우려 장소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또는 성능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지하층, 묵창층 환기 제한 안 되는 거 이때는 축척하지 마라 이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축척을 두어서는 안 된다. 비하제보 시험은 습도 시험을 하고요. 습도는 이제 접점이 붙을 수 있으니까 전원 차단, 그 다음에 이제 광전식일 때는 어떻고, 이온화식일 때 어떻고, 불꽃식일 때 어떻고,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 참조해서 보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가 없습니까? 열감지기류도 없고, 기타 등도 없고, 또 뭐가 없습니까? 좋은 시험이 없어요. 좋은. 마이너스 뭐 몇십 도가 되면 감지기 기능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좋은 상태가 됐을 때 감지기 동작 안 할 수 있다라는 기준 자체가 아예 있거든요. 거기는 감지 설치하지 말라고. 그건 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딱 넣어놓으세요. 광전식, 이온화, 불꽃. 이렇게. 요즘에 제일 뜨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답 없다라는 말이죠. 비하제보다. 딱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감지기 동작 원리로 가볼까요? 원리 중에서 차라리 이제 광전식이나 연기 감지기는 뭐 산란광이냐, 광원이 감소냐, 증가냐 쉽게 볼 수 있는데 열감지기 쪽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열감지기. 열감지기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많이 활용해서 쓰고 있는 형태는 열전 현상이거든요. 열전 현상. 열전 현상 중에서는 세 가지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형태가 재백입니다. 지백이라고 부르는 재백입니다. SEE-BK입니까? BCK죠. 네. 재백 현상입니다. 재백을 딱 뒤집으면 펠티해가 되고요. 네. 요 두 개를 합산하면
뭐가 됩니까 하면 톰슨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결국 이제 열전이 뭡니까? 열하고 열, 전기의 관계죠. 전기의 흐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생기면 전기가 흘러요. 그렇죠? 전기가 흐르면 온도차가 생겨요. 이런 거죠. 그렇죠? 온도차 이해를 합시다. 그죠? 그래서 서로 뭡니까? 예, 서로 종별이 다른 형태를 둘 다 이렇게 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폐회로. 그럴 때 뜨겁게 만들면 한쪽을, 뜨거워지면 한쪽을 씻겠죠. 이때 이제 회로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 이 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인지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쓸 때는 열전 온도계죠. 열전 온도. 오케이. 이거 활용할 수 있죠. 몇 도 이상 되면 동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열전 현상을 적용시킨 감지기주죠. 뭐가 있습니까? 차동식 있죠. 차동식. 네, 이렇게 재백. 엄청 복잡한 듯. 그래서 이거 적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적겠어요. 이래. 뭐라 했네. 잘 적었습니다. 요 이용한 감지기 이런 것들 꼭 잘 기억하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두 개냐 한 개냐 해서 자동차 스포트형, 분포형 나와 있네요. 이건 필수입니다. 엄청 필수. 열전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131회 때 나왔는데도 그렇죠? 바로 나오지 않겠으나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과거 문제죠. 이게 이제 이 그림 자체가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이렇게 보면 일본 서적에 나와 있었거든요. 일본 서적. 일본 서적에 보면 엄청 쉬운 설명이죠. 시간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냐, 완만히 올라가냐, 일시적으로 올라가냐로 해서 각각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감지기 세 종류, 차동식과 정원식과 우리가 하는 보상식이라는 것들을 언제 동작하는 겁니까? 요 감지기는 동작도 이해하지만 부동작도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들.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다시 이해하고요. 아래쪽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거 보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차동식 감지 같은 경우는 주위의 일정 온도 이상, 일정 온당 상승하면 나와요. 상승하면. 요 말이죠. 상승률. 차동식의 기능입니다. 정원식은 일정 온도 도달되면 나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 환경의 온도가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지는 않거든요. 순간적이니까.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동작해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동작하지 않아요. 그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형태를 비교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훈수화재 때 동작은 하고 좋은 점이죠. 훈수화재 때 동작을 또 안 하는 단점이 생겨요. 뭡니까? 그러면 일정하게 완만하게 온도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리크 구멍이라는 데로 자세히 온도를 빼거든요. 그렇죠? 팽창되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어서 이 답지에서는 이 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적응성 여부, 그죠? 요거 위주로 해서 적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평이한 문제입니다. 땅은 그렇고. 그 다음에, 감지기 종류, 열하고 연기에 설치되는 바닥 면적 기준당 1개 이상 설치하거든요. 그 기준 한번 적어볼래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감지기 종류는 열, 연기가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스포트형 위주로 적으면 돼요. 스포트형. 스포트형이라고 안 적었네. 헷갈리실 건데, 그죠? 스포트형. 형만. 아니, 분포형은 적기 힘든 거니까,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기사 때 다 외우시는 거니까. 9질 762, 그죠? 아시다시피 2분의 1, 2분의 1, 그죠? 플러스 5,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건. 여기서 2분의 1, 플러스 5. 아시죠? 다 그렇게 아니었습니까? 다 외웠죠, 이거. 예. 네. 여기 이제 2분의 1, 2분의 1, 플러스 5. 2분의 1, 플러스 5. 다들 그렇게 외우죠. 예외에 있는, 또라이 같은 예외에 있는 둘. 뭡니까?
어떤 놈이 절반에 2.5 네, 이 아이죠, 이 아이. 네, 요거 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두 놈만 예외사항이고 나머지 다 조건이 맞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150, 75, 50. 요 한번 보시면 종별이 감도죠, 감도. 예민한 정도. 가격도 좀 더 비쌉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감지기 선정은 화재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게 아니라 오동작을 얼만큼 안 생기게 하느냐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구매할 때는 돈입니다, 돈. 어떻게 제일 싸? 법에 뭐 해라는 말이 없거든. 어떤 게 제일 싸? 여기 1, 2종 가입 갔습니다. 그래? 그럼 1종 줘. 정우식이 특히 그렇습니다. 정우식 가보면 특종하고 1종이 있어요. 2종 안 씁니까? 2종 안 쓴대요. 왜요? 가입 갔던데요. 이러는 게. 감도가 어떻던데요? 라는 말은 안 하고 가격이 같던데요? 라는 거죠. 그래서 특종 설치된 거나 1종이나 가격이 같습니다. 특종 만들어도 잘 안 팔리고.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넘어갑시다. 11번입니다. 11번의 도로 터널에 대해서 저는 그 기준상으로 나왔을 때 도로 터널이 좀 예민하거든요. 중요하게. 그렇죠? 정원식 감지선형 요 기준이 따로 어떻게 잘 나와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 출제됐을 때도 사람들이 잘 못 썼기도 했고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라면 도로 터널을 설치할 때하고 그 외의 장소를 비교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을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일반 기준이죠. 일반이고 일반이란 말은 터널 외 무조건 다다, 그죠? 터널 외 일반 건축물 전부 다. 터널을 중심적으로 적대 같은 개념이니까, 그죠? 예, 뭡니까? 터널 그 외 일반 건축물 터널 그 기준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터널이 좀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요 기준점은 하나 암기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우세요. 다른 거 들었고. 그 다음 넘어가서, 너무 그림까지 적고 전 놀랐습니다. 시험장에 적겠어요, 이렇게. 항상. 적으세요. 잘 적었죠. 그 다음에 광센서입니다. 광센서 선형은 현존 존재하는 감지기 중에서 가장 이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럼 오동작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가격이 저렴합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딱 두 가지 완벽하게 만족하는 게 있죠. 뭡니까?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의 감지기는요, 이렇게. 감지기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화재 발생 위치입니다. 위치죠. 이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우리 방향은. 우리가 다른 말은 화점이라고 부르고, 화점. 편의상 발화점 이런 거죠. 어디에서 불나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생했냐. 그리고 두 번째, 평상시 유지 관리하면서 확인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가?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야. 확인입니다. 그렇죠? 위치와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감지기는 뭐 없겠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종류가. 대표적인 후보군이 나왔던 게 종원식의 감지선형이었어요. 입니다. 그죠? 발생 위치, 전후되죠. 근데 이게 예상치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뭐 한 20m 이런 거잖아요. 30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 온도는요. 온도는 쓰고 있는 감지선의 종별로 따르는 거죠. 딱 세 가지밖에 없는 70도, 90도, 120도 이런 거죠.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나온 형태가 뭐? 광센서죠. 통신 케이블을, 그죠? 위치와 온도를 판단하는. 그럼 이걸 어떻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걸 알아야 됩니까? 원리. 그죠? 얘네들은 다른 게 아니고 빛에 대한 산란을 이용하는 거죠. 이 산란. 그죠? 그래서 보내준 빛이 돌아오는 빛과 동일해. 레일리라서 빼고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 라만이죠. 라만. 달라지는 거. 그죠? 라만은 크게 두 가지 분류됐죠.
안티냐, 그냥 스톡시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안티는 온도에 영향이 있는 거. 온도에 비례를 하고요. 온도에 무관한 거. 그죠? 온도에 대한 감지라고 하는 거니까 비례해서 일정 차이가 발생하면 화재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좀 더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위치와 온도다. 계속 고민하는 거죠. 맞아야지만 됩니다. 하는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지기 외에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라는 싶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딱 간 페이지를 할애해서 그림까지 넣고 개념 정리도 하고 요 온도차 발생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그림으로 뭉쳐서도 해결해야 되죠. 같이.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에 우리 아직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누나. 그렇죠? 고민인 거죠. 연기는 외력,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중에 그 환경적 영향 인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바람, 그죠? 고도, 높이, 습도, 온도, 색상도 영향을 받는 거고. 열감지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둔감하고 잘 없는데 연기는 있구나. NFP 그 간단하면서도 알고 가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온화식과 광전식 스포츠용 중에 이온화식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영향이 없고 광전식을 환경에 맞춰가지고 설치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솔직히 93% 습도 있는 데는 설치하면 안 되긴 하죠. 그죠? 네, 근데 온도까지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가연물의 상태를 알면 색상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유사죠.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 뭐가 추가됐습니까? 요만큼 추가됐죠. 이건 별표 하나 치시고 앞으로 잘 인지하고 암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피난 안정성 생각해보면 연기감지기 설치하는 게 맞죠. 연기가 위험성이 크니까. 근데 그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주는 대상이 정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취침, 숙박, 입원에 대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이 있으면 무조건입니다. 라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형태가 취침입니다. 취침 숙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죠? 마찬가지 합숙소. 얘는 이제 입원 관련된 거고. 그죠? 나머지는 두 개는 같은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랑,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시원이 숙박으로 들어갑니다. 아시죠? 고시원 숙박. 그래서 교육연구 학습 등등이 취침 숙박과 같이 더불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네요. 25점짜리부터는, 숙지를 먼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제 시험이 좀 임박했으나, 긴 호흡으로 간다 생각하시고 요번 시험에는 이 정도 잡고 가야지 해서 욕심 안 내면 됩니다. 뭔가 뭐 혁신적인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준비하고 시험장 가고 다음에 이만큼 더 준비하고 시험장 가고 이만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양은 그죠. 양은 공부를 하면 늘죠. 질이 늘어야 됩니다. 질이 돈이 되는 답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써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뭡니까? 중고상품 판매에서 지금 먹고 살 만한 그런 분도 있더라고. 뭡니까? 하면 중고상품 올려놓은 걸 사요. 확 닦고 하고 어떻게 좀 바꾸고 그리고 사진을 겁나게 잘 찍더라고. 그래서 올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자기가 했던 거에서 한 10만 원만 더 투자하면 50만, 60만 원 더 버는 게 되는 똑같은 얘기. 알고 있는 것에서 잘 표현할 수 있게 답을 자꾸 찾으세요. 그리고 왜 냈을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답 쓰면 코드가 잘 맞아질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